네, 안녕하세요. 슈스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가 어떤 문서인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되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가, 독해 능력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측면들 그리고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능력들 모두 다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은 땡땡 기업에서 실시한 보고서 작성 교육의 내용이다. 교육 내용을 들은 신입사원들이 작성한 업무 지침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교육 내용이 주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교육을 들은 직원들이 잘 적용했느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니까 사실상 이 교육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독해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라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것도 개조식 글이니까 선택지 먼저 갔다가 제시문으로 올라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제 풀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보고서 작성 시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최신 업무 내용이 상단에 오도록 작성해야 되겠다. 그럼 흐름에 따라서 그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먼저 쓸 것인가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이것은. 그래서 해당 부분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 시 최신 내용이 맨 위에 오도록 작성한다라는 내용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1번 선택지 소거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시문의 순서와 선택지의 순서가 항상 일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시문 조금 읽고 선택지 1번, 제시문 조금 읽고 선택지 2번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매 문제에 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제시문을 아무리 쭉 읽어내려간다 하더라도 읽으면서 암기가 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 역시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택지 읽으시고 해당 내용을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찾으셔라. 이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유일하게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거 다시 강조할게요. 2번 보시면 지금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에는 도표나 그래프가 많으니까 항목별로 정리하고 결론이 드러나게끔 작성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도표나 그래프에서도 결론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된다라는 내용 글이 오래지 않아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만 내려놓으시면 뭐 너무나 정보량이 많아서 아니면 너무 복잡하게 주어져서 뭐 그런 이유로 못 찾을 만한 내용 아니니까요. 역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2번 소거 하시면 되겠고 3번 보시면 보고서의 결론을 작성하기 전에 결론 내용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지 주변 동료들에게 문의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 객관적 기준에 작성된 것인지 실제로 결론에 대한 근거는 객관적이며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되고요. 개인적인 판단이나 생각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게 문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교육 사항에 맞는 내용이니까 일치하는 내용이니까 3번 선택지 역시 소거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달부터 해외 수출품의 판매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매주 해외 수출된 제품의 판매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다. 추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 양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해외로 수출된 제품의 판매량 변화 양상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 보고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것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말이니까 소거. 정답이 5번인가 봅니다. 보고서는 보고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수월하도록 작성하고 급한 사안은 구두로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절차를 정리해 놓아야겠다. 그냥 5번 선택지만 봐서는 굉장히 그럴싸하고요.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정답의 근거는 이 교육 내용인 것이죠. 교육 내용은 보고 원칙으로 서면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구두 보고에 대한 언급 없잖아요. 따라서 5번 선택지가 정답인 이유는 5번처럼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와 즉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정답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결국 무엇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다수를 차지한다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고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의 일치 여부,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푸는 문제 이거 아니고요. 우리 교재에서 공부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와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 모든 문제는 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수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보고서 모르실 리는 없으니까 정의 한번 살짝 살펴보면은요. 특정한 일에 관한 현황이나 그 진행 상황 또는 연구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고요. 그 종류로서는 영업보고서, 결산보고서, 업무보고서, 출장보고서, 회의보고서 등등이 있습니다. 결국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어떤 사안을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인 거잖아요. 그럼 윗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일이 결국에는 보고서의 내용이 되겠죠. 영업보고서 얼마 팔았어요?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 얼마 남았어요? 업무보고서 어떤 일들을 했어요? 출장 가서 뭐 했어요? 회의에 어떤 내용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그쵸, 결국 상급자가 요구하는 내용일 테니까요. 그에 해당하는 보고서의 종류가 있더라라는 거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보고서의 구성 요소별 작성 방법 보시면 역시 당연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시험 봐야 되는 우리로서는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고각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목에는 당연하게도 보고서 작성 목적, 성격, 내용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요. 핵심 사항 드러나도록 작성하고요. 가능한 한 줄, 그쵸? 제목이 너무 길거나 너무 뭐 복문의 형태를 띈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양해야 되겠죠. 추상적인 표현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 되겠습니다. 개요와 관련해서는 작성 배경, 목적 등을 제시한다라는 건데요. 배경이라는 말은 사실 이유라는 말로 치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쵸? 실제로 배경을 백그라운드라는 의미로 알고 계신 경우 많은데요. 백그라운드 아니고 이유라는 의미예요. 본론에서는 현재 상황, 문제점, 과거의 사례, 대안 분석, 전망 등등이 나올 수 있겠고요. 이 각각의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본론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 문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주제가 먼저, 핵심이 먼저, 중요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진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승전결의 구조가 아니라 결기승전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말미에는요. 결론, 대안, 건의사항, 추후 조치 등등이 제시될 수 있고요.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면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필요한 참고 자료만 첨부해야 되고요. 참고 자료가 본문에 막 들어가는 방식으로 문서의 길이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문서 보도록 하죠.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문제, 다음 문서가 아니라 이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땡땡 제조업체 품질경영팀의 팽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읽고 난 후의 반응입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 만약에 보고서 자리에 어떤 문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읽고 난 후에 반응을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안서가 들어가건 보도자료가 들어가건 기안서가 들어가건 상관없는데요. 어떤 문서를 읽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한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핵심은 이런 반응을 보여도 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을 잘 읽고 난 후의 반응이냐가 핵심입니다. 즉 주어진 문서를 정확하게 읽었느냐 아니냐가 이 문제의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주어진 보고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라 라는 것이지 이 보고서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품질 감사 결과 보고서예요. 이런 보고서는 우리가 개조식 형태라서 읽으면서 외워지는 거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뭔가 항목들을 좀 보신다면 부서별 품질 감사 시행 일자 그리고 발생 현황, 부적합 발생 현황이 제시되고 있고 담당자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지 갔다가 제시문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제풀이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보시면 1번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작성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첨부 자료. 벌써 이거 우리 앞에서도 확인했어요. 첨부 자료는 꼭 필요한 것만 넣어야 한다라는 것. 보고서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문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1번으로 바로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2번 보시면 불필요한 한자 사용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겠다. 보고서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라는 것은 항상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쓰는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고서는 보고서를 쓰는 것이 주요 직무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보고서를 쓰는 사람의 평가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 중복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담당자 의견의 내용을 취합해서 겹치는 내용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그렇죠. 실제로 뭐 이러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사항들이 중복되는 경우, 그렇죠. 정보공유 시스템 및 전반에 걸친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중첩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간결하게 정리해서 써야 된다. 당연한 얘기 되겠고, 그 다음에 부적합 건수 및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 문서는요, 줄글의 형태보다 표나 그래프의 형태로 정리된 것을 더 좋은 문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선택지도 맞는 말이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번에서 정답을 확정하기는 했습니다만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검토 가능하실 수 있어야 된다. 내용 확인이 필요한 지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의 형식과 구체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도 보강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뒤에 나와 있는, 그쵸, 핵심 개념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요, 보고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돼요. 잘 보실 수 있게, 한 번에 읽고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쉽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핵심 사항만 간결하게, 당연한 얘기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표현 쓰지 않고요. 중요한 내용이 먼저 나오도록, 이 또한 모든 비즈니스 문서에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 되겠고요. 보고하는 사안에 대한 담당자와 실행기간 포함한 추후 계획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대안 없는 보고는 의미가 없고요. 어떤 사항이건 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 액션 플랜을 짜 놓았는지에 대해서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일 때는 표나 그림을 활용해라 라는 건데요. 복잡하다는 게 얼마나 복잡해야 복잡한 건지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비즈니스 문서에서는 표나 그래프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판단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모든 보고서가 개인을 평가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정도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참고자료 정확하게, 그쵸, 당연한 얘기 되겠습니다. 또한 예상 질문을 사전에 추출해보고 답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쵸, 상급자한테 보여드리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미리 하급자가 정리해 놓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평 문화도 좋기는 한데요. 그래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쓰는 글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문서 작성법도 한번 보시면, 그쵸, 보고서를 포함한 일반적인 문서, 모든 비즈니스 문서가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을 붙이는 것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제목을 통해서 글의 핵심을 먼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주요 내용을 먼저 쓴다. 결기, 승전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짧고 간결하게, 당연한 얘기, 불필요한 한자 사용은 배제합니다. 이 또한 뭔가 한자로 표현하는 것을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긍정문으로 작성합니다. 즉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지 마시오 이가 아니라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지 않습니다의 형태로 가능하면 긍정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문서는 작성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우리는 사실 그동안 대체로 어떤 제출 일자가 정해져 있는 문서를 주로 작성했기 때문에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는가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언제까지 그 데드라인에 맞추는 연습을 주로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느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 같은 것들이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서 작성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고, 문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내용 확인 한번 다시 해야 되겠고요. 첨부 자료는 필요한 자료만 해야 된다. 이제는 외워지셨겠죠? 그리고 금액, 수량, 일자, 숫자 표기할 때 특별히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모든 비즈니스 문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더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서도 한번 구경해 볼게요. 그 다음은 기획서입니다. 기획서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에게 내가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문서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획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항 먼저 좀 확인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기획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기획서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문서 형태로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기획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아이디어를 시행하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사업 기획서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누구를 타겟으로 삼아서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느 시장에 내놓아서 얼마에 팔아서 뭐 1년 후에는 얼마, 2년 후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거야 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사업 기획서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기획서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이니 나에게 투자해줘. 이게 이 사업 기획서의 결론이자 목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결국 기획서라는 말과 동시에 설득이라는 말을 함께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기획서를 잘 쓸 수 있어? 라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어? 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상대방에게 기획의 내용을 정교하게,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테니까요. 목차를 작성한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사항, 그리고 상대의 요구 사항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되겠죠. 상대가 예를 들어 광고 기획서의 경우 광고주님께서 매출 향상을 원하는 것인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원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기획서가 작성되어야 할 테니까요. 실제로 이 기획서에서 설득을 잘 할 수 있는 그 목적에 해당한, 설득이라는 목적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사항과 더불어서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좋은 기획서 작성이 된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상대방의 공감과 흥미를 고려해서 모든 것이 다 설득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해서 작성해야 되고, 제안하는 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현, 액션 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상대방이 상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의 프로포즈가 잘 먹힐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내용이 잘 드러나게 작성해야 되겠고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표나 그래프, 실제로 비즈니스 문서는 표나 그래프 좋아하더라. 추상적인 표현, 전문 용어, 그리고 약어, 중복되는 내용 피해야 되겠고, 모든 비즈니스 문서가 그러하듯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당연한 얘기 되겠습니다.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것도 역시 당연한 얘기 되겠죠. 마치 내 아이디어가 아닌데 내 아이디어인 것처럼, 내 이미지가 아닌데 내 이미지인 것처럼, 내 자료가 아닌데 내 자료인 것처럼 쓰는 거 절대 금물이다라는 것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출처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도 당연한 얘기 수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획서 하면은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상대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 요 핵심적인 사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다음과 같은 문서, 일단 다음과 같은 문서가 기획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경영 기획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사업 시행 목적, 기획 방향, 시행 계획, 그리고 사업 기대 효과, 사실 키워드는 기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대 효과가 들어있는 문서가 바로 기획서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따라서 기대 효과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좀 더 눈여겨봐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선택지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은 기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누락된 내용 없는지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한다. 당연한 얘기 되겠고요.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도출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나 자료, 표나 그래프 같은 것들 활용할 때 정확하게 잘 반영되는지 역시 확인해야 되겠고요. 상대가 요구하는 바를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 아니죠. 그쵸? 결국 상대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기획서의 핵심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용한 자료의 출처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역시 당연한 얘기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서와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실 수 있어야 되겠고, 기획서의 키워드는 기대 효과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면은요, 역시 기획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보시면 다음은 기획 운영과 김사원이 작성한 전시 추진 기획서 초안이다. 그럼 이렇게 먼저 기획서에 해당하는 기획서라고 하는 문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한 피드백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를 묻고 있는데요. 이를 수정하기 위한 피드백 내용, 그러면 지금 주어진 기획서에서 뭔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잘못된 점을 수정하거나 하는 코멘트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 한글 한국어 산업전 추진기획서 라는 것 다시 한번 제목은 확인해야 되겠고요. 성명 소속 작성 일자, 전시 개요, 기획 의도, 전시 목적, 전시 구성, 이렇게 소제목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굳이 읽을 필요는 없죠. 선택지 먼저 갔다가 구체적 내용이 필요한 선택지를 만나게 되면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선택지 제시문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버티면서 풀어내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강조할게요. 1번 선택지 보시면 전시할 작품 목록과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기획서를 직접 판단하거나 평가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록이나 이미지를 추가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나에게 판단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어진 기획서에 이 작품 목록과 이미지가 없다면 그것을 추가하는 건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했는가가 핵심이라서 정확하게 확인해 봤더니 그게 없어. 그럼 그거 추가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 기획서를 개인적으로 검토하게끔 시키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강조합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말 되겠고요. 전시 일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전시 개요에 전시 기간을 추가해 주세요. 전시 개요에 들어가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읽은 요 기획서에서 전시 일정이 누락된 거 확인할 수 있어? 요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 부분만 확인이 되면 2번 선택지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기대 효과 항목을 추가하고 그 항목이 없죠. 그래서 그 항목 추가하고 전시에 따른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세요. 역시 맞는 말 되겠고요. 4번 보시면 전시장을 찾아오는 길 관람시 유의사항을 비롯한 전시장 이용 방법을 기재해 달라라는 건데요. 이거 지금 누구한테 쓰는 글이에요? 그쵸? 실제로 이 기획서라고 하는 것이 이 전시를 맡긴 사람한테 쓰는 글이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누구인지.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도 결국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점인지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4번 선택지 정답으로 고르셔야 하는 이유는 이 기획서가 누가 누구한테 쓰는 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시장 이용 방법은 그쵸. 좋은 정보, 친절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이 무엇을 기획하고 있는가와 무관한 내용이어서 결국 이 기획서의 핵심은 뭐예요? 이런 한글 한국어 산업전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획 의도와 전시 구성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이 기획서의 타겟을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 4번 고르시는데 문제 없어야 되겠습니다. 해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결국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기획서의 목적인데요. 그 상대가 누군지가 명확하거나 틀렸다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기획서가 되는 것이죠. 정답 4번 고르시는데 문제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 의도의 전시 목적이 반복되므로 기획 의도의 전시 목적이 반복되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쵸. 우리말과 우리글의 산업화 추진을 위해서 한글이 종이에 쓰는 글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쓰는 상품이나 산업으로까지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우리글의 확장성 조명해서 한글 소재 상품 개발 및 산업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라는 거고요. 우리말과 우리글의 산업화 추진을 위해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을 기획 의도에서 삭제해라 라는 것, 내용을 간결하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짧게 쓴다가 아니에요.
중복된 내용을 다듬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선택지 역시 맞는 말 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기획서가 항상 설득과 프로포즈의 작업이라는 것. 그럼 누구를 설득할 것이냐가 핵심 사항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약간 애매한, 약간 이게 뭐지 싶은 이러한 문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리젠테이션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무슨 기획서, 제안서 이것과 무관하게 결국에는 그쵸? 우리가 어떤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대부분의 직무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챕터를 따로 구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구성 방법, 프레젠테이션 지휘사항 등을 다룬 지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뭘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잘 읽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국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제시문 내용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택지 먼저 볼 거냐, 제시문 먼저 볼 거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제시문의 흐름과 맥락을 먼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도 강조하겠습니다. 제시문 내용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좋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할까? 사람들은 흔히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좋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가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 방법은 뭐냐? 먼저 그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글 대신 그림이나 동영상 같은 시청각 자료로만 구성하고요. 아마도 사진이나 그림, 그래프와 같은 시각 매체나 소리, 음악과 같은 청각 매체, 시청각이 종합된 동영상, 애니메이션과 같은 복합 매체는 유형에 따라 특성과 전달 효과가 모두 다르지만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글 대신에 그림이나 동영상 같은 시청각 자료로만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명확하게 가나 다가 딱 나눠져 있고 선택지 보시면 가, 나, 다 이렇게 딱딱 개별적인 내용을 묻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우에는 가 읽고 1번, 나 읽고 2번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형태보다는 제시문의 순서와 선택지의 순서가 막 섞여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확인하셔라 라는 게 저의 지론이기는 합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둘째, 스티브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의 첫 부분에서 그가 이번 프레젠테이션으로 무엇을 설명할지를 청중들에게 간략히 소개한다. 이처럼 프레젠테이션의 도입부에서 프레젠테이션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해주면 청중들은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예상하고요. 도입부에서 제시한 개요는 마치 처음 가보는 길에서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이정표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장치만으로 청중은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생각해보고 흥미를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다 보면 반복적으로 들리는 단어가 있다. 위대한, 놀라운, 경이로운 등이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격식에 맞춰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약간 너무 과장된 이런 표현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그가 프레젠테이션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소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그의 열정과 감정을 청중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감정을 극대화하는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읽은 내용이 이거고요. 선택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가는 프레젠테이션에서 글보다 시청각 자료가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읽은 내용이니까 속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도입부에서 프레젠테이션 개요를 설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설명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감정적 어휘를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 전략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나다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하는 전략은 청중을 고려한 것이며, 그렇죠. 청중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청중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청중들에게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이러한 청중을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고요. 가나는 프레젠테이션의 형식적인 측면을, 다는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 다 제시문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가는 형식적인 측면 맞죠?
그림이나 동영상 같은 시청각 자료로 구성한다. 두 번째, 나는 이러한 무엇을 설명할지를 먼저 청중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와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언어를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형식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정답을 5번으로 고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보고 정답이 5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 2, 3, 4번을 소거하는 과정에서 제시문을 그렇죠. 한 번만 휘리릭 잘 읽으셨어도 집중력 있게 읽으셨어도 요 소거가 가능한 것, 소거가 쉽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선택지 먼저 받느냐, 제시문 먼저 받느냐가 양쪽으로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간적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제시문을 먼저 보면서 흐름과 맥락을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핵심 개념, 유어 관련해서 나올 만한 개념들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요. 프레젠테이션의 정의 및 목적과 관련해서 광고, 홍보, 제안 등을 목적으로 발표자가 원하는 바를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청중을 설득하는 의사소통 방식이고요. 의사결정 도구이고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그쵸. 결국에는 설득하는 소통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획서, 제안서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식의 문제인 거죠.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도구의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시간 내에 발표를 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의 구성 요소로서는 청중, 목적,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중이 없는 프레젠테이션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프레젠테이션은 목적이 있죠. 장소는 그쵸. 이게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된다면, 온라인에서 진행이 된다면 양쪽 다 특정한 어떤 장소가 요구되는 것이죠. 온라인이라고 하는 세계가 필요하고요. 오프라인이라면 어떤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내용 구성 방법 보시면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라고 알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험에서는 이와 같이 안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주제에 대해서 청중이 느끼는 개인적 관련성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굉장히 관련도가 높은 사람들만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는 흥미 유발에 보다 더 관심을 두어야 되겠고요.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쵸, 발표의 목적이나 발표 내용과 관련된 사항들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라는 것. 전개부와 관련해서는 그래프, 도표, 사진, 인터뷰 영상 등 이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 되겠습니다. 정리부에서는 그쵸, 우리가 글쓰기도 역시 마찬가지이듯이 프레젠테이션 과정도 핵심 내용 정리하면서 강조하면서 마무리해야 되겠고요. 스티브 잡스한테 배웠죠. 감성적인 메시지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까지 요 이론에서 다루고 있더라라는 것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내용에 적합한 화면 구성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재밌는 지점이죠. 보시면 신입사원 김땡땡 씨는 다음 자료를 프레젠테이션으로 제작하려고 한다. 화면 구성으로 적절한 게 뭐냐라는 겁니다. 실내 공기 질 관리 요령인데요. 환기는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고 그 외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병렬식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그쵸,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답 4번이라는 것 고르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은 상위 항목에 따른 세부 사항들이 병렬식으로 구성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머리, 가슴, 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거나 했을 때 그 상위 항목과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 상위 항목과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 이렇게 구성이 되는 내용에서는 이런 방식의 구성 방법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라미드 형태인데요. 항목들이 비례관계 또는 상호 연결관계에 있거나 계층관계에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1단계는 어떻고 2단계 어떻고 3단계 어떻고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영역의 넓고 좁음에 따라서 아니면 인구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보기 좋게
구성할 때는 이런 피라미드 구성이 효과적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한테 그쵸 익숙한 모습일 텐데요. 여러 요소가 순서대로 영향을 미쳐요. 그쵸 얘가 얘한테, 얘가 얘한테,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화살표 순서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항목들 간의 시간 순서, 작업 순서. 이 화살표 이렇게 보이실까요? 라면을 끓이는 순서. 처음에 뭐 물을 냄비에 넣는다, 물을 끓인다. 그다음에 라면과 스프를 넣고 뭐 3분 동안 조리한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눈에 들어오는 방식이니까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항목을 더해서 새로운 항목을 도출하는 방식, 그렇죠? 이것도 뭐랑 뭐랑 더해져서 어떤 뭐 개인과 사회가 어떤 노력을 더해서 뭐 우리의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경우 그에 맞게 뭐 이러한 수식이라든가 화살표라든가 이러한 표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관련한 적절한 표현 방식을 못 찾아서 오답을 고르실 리는 없으니까 이러한 모양들이 기본적인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화면 구성 방법으로 이 시험에서는 제시하고 있구나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프레젠테이션까지 마무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서의 종류 조금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다시 공부해보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